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가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고 SK하이닉스는 단 한 분기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영업이익률 72%, 그 엔비디아마저 따돌렸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고요? 무려 24.4%,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의 핵심이라는 HBM,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한 곳이 62%를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전 세계 HBM의 팔할이 대한민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천하. 2026년 봄, 우리는 지금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 패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600년 전에 말입니다. 1400년대 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계학자들이 인정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영국의 과학사학자 조지프 니덤이 집필한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는 한국의 기술적 선구성을 인정하는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418년 22살의 청년이 조선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입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노비 출신 기술자를 관직에 앉힌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동래현의 관노였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당시 조선 사회의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1421년 세종 3년, 세종은 장영실을 중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노비 출신을 국비 유학을 보낸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종의 R&D 드림팀에는 또 한 명, 이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76년생,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행정가로 변신했습니다. 이천은 가빈자 금속활자 주조를 총괄 지휘했고 군기 개발부터 천문기기 제작까지 도맡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삼성 DS 부문 개발 총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순지가 있었습니다. 1406년생. 이 사람은 천문학 분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순지는 1442년에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완성합니다. 조선 고유의 천문역법서입니다.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한양의 위도와 경도에 맞게 완전히 재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천문 계산을 수행한 나라는 중국과 조선 둘뿐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세종은 집현전, 서운관, 상의원을 연결하는 국가 R&D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성, 카이스트, 출연연이 한 지붕 아래 모인 구조였습니다. 기술 황금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434년 조선이 가빈자를 주조했습니다. 금속활자입니다.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유럽 최초의 금속활자로 42행 성경을 찍어낸 건 1455년이었습니다. 조선의 가빈자는 그보다 무려 16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빈자 활자는 총 20여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전 활자였던 개미자의 2배입니다. 하루 인출량은 40여 장. 이전 경자자와 비교하면 생산 효율도 2배였습니다. 활자 하나하나의 크기와 두께가 균일했고 사각형이 완벽하게 평정했습니다. 요즘 말로 공정 수율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441년 조선은 측우기를 발명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유럽에서 공식적인 강우 측정 기록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일까요? 1639년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카스텔리가 최초라고 서양 역사는 기록합니다. 조선의 측우기는 그보다 무려 198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규격도 엄격했습니다. 지름 15cm, 높이 약 32cm의 표준 용기의 빗물을 받아 주척이라는 자로 분 단위 약 2mm까지 측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측우기가 전국 관청에 배포됐습니다. 같은 규격,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뒤 한양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 관측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자경루가 완성됐습니다. 1434년 6월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됐습니다. 자경루는 자동 시보 장치입니다. 물이 큰 물그릇에서 작은 물그릇으로 흘러내리면 부표가 올라가면서 구슬이 굴러갑니다.
그 구슬이 지렛대를 건드리고 지렛대가 인형을 움직이고 인형이 종과 북과 징을 자동으로 칩니다. 사람이 없어도 정시가 되면 알아서 울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날로그 사물 인터넷, 600년 전의 IoT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1395년 태조 때 돌에 새긴 천문도입니다. 이 돌 하나에 별 1467개, 별자리 283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천문 관측 자료의 탁본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남송의 순우 천문도, 1247년에 새겨진 것. 그런데 별 개수는 어떨까요? 순우 천문도 1434개, 천상열차 분야지도 1467개, 조선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정도면 15세기 조선이 어느 수준의 기술 강국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1442년 음력 4월 27일 세종이 탈 가마가 부서졌습니다. 이 가마를 아녀라고 합니다. 임금이 타는 어가였는데 세종이 타기 직전에 부서진 겁니다. 다행히 세종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마를 제작 감독한 책임자가 문제였습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장영실이었습니다. 의금부는 곧바로 장영실을 잡아들였습니다. 죄목은 아녀를 부실하게 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선고된 형벌은 장 100대. 세종이 직접 개입해서 2등급 감형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 80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장영실의 이름은 그 이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면됐고 관직을 잃었고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인자 주조를 도운 사람, 자경루를 만든 사람, 혼천에 앙부일구, 간이를 설계한 사람, 조선기술 황금기의 엔진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마 하나 부서졌다는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인재처벌. 세종이 돌아가신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문종, 단종, 세조로 왕위가 넘어가면서 기술직 관리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1456년 세조 2년 집현전이 혁파됩니다. 세종이 세운 국가 R&D 시스템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기술자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우대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낸 업적은 가져가고 책임이 생기면 처벌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한 세기 넘게 쌓였을 때 조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1592년 4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동원한 병력은 최소 22만 4천 명. 조선군은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챙겨간 것이 있습니다. 군사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대규모로 납치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된 도공만 약 400명, 포로 전체 규모는 최소 3만, 많게는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을 일본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중 한 명이 이삼평입니다. 충청도 공주 출신의 도공이었습니다. 1598년 이삼평은 나베시마 나오시게 군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곳은 규슈 아리타. 그리고 1616년 이삼평은 일본 최초의 백자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타야키의 시작입니다. 일본 도자기 산업의 기원이 조선 도공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도공 심당길, 남원 출신이었습니다. 1598년 겨울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에 납치돼 사스마 번으로 끌려갔습니다. 심당길은 사스마야키를 창시했고 사스마 번주로부터 사무라이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산업공상의 세 번째였던 사람이 일본에선 무사 대접을 받은 겁니다. 도공뿐이 아니었습니다. 활자공, 염색기술자, 제지공, 조선의 기술 인프라를 지탱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납치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갑인자 시스템, 그걸 운영하던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왜 이 기술자들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기술자, 즉 공장은 산업공상의 세 번째 계층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보다 아래였습니다. 경국대전 공전에는 공장들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건 통제하는 규정이었지 키우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없었고 제자를 양성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전부였습니다. 그 세습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납치되자 기술 자체가 증발했습니다. 아무도 그 기술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입니다. 해외 유출, 그리고 산업 천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 AI 수요 폭발 속에 지금 이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마치 1430년대 조선처럼. 그런데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연봉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3억 원, 주택 학비 이사비 지원까지 더해 5년에서 10년차 핵심 인재를 정확히 노립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5만 4천 명이 부족할 거라 전망합니다.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600년 전 세 가지 패턴이 다시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재 처벌. 장영실을 파면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뛰어난 엔지니어가 처우를 이유로 회사를 떠납니다. 성과의 보상보다 실패의 불이익이 더 명확한 시스템에서 인재는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외 유출. 임진왜란 때 조선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간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중국과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혹은 타의로. 세 번째, 산업천대. 조선이 기술자를 산업공상의 세 번째로 여겼듯 지금도 반도체 산업은 존중받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기술자 개인은 충분히 대우받고 있는 걸까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0년 전 조선은 이 세 가지 패턴이 누적된 결과로 기술 패권을 잃었습니다. 장영실이 사라진 지 150년 만에 조선의 기술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반도체의 황금기가 150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600년 전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까요? 기술 우위는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6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